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남은 4개월 동안 완전한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대선에 대해서는 적대와 증오,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민주주의 축제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주 연속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TBS 의뢰로 최근 실시된 지지도 조사 결과 이 후보는 41%로 37.1%를 얻은 윤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 신뢰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이 후보는 성장성과 공정성을 갖춰서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가 현실화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신지혜 선대위 수석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애초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자신의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앞으로 기성세대가 잘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청년 세대와 공감하는 자세로 새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확진자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명 모두 90대로 광주광역시의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감염됐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지난 1일 밤 동부전선 철책선을 넘어간 월북자는 탈북민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 월북자와 관련해 우리 군이 북측에 보낸 신변 보호 요청 통지문에 북측은 아직 답변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전면 개편을 선언한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조금 전 새해를 맞아 열리는 첫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의원총회에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직 모두 사퇴하겠다 이렇게 거취 표명도 있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까지 국민의힘 의총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의원님들이 언론사 보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우리 윤석열 후보가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선이라고는 의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전환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볼 적에 일본이 체험한 잃어버린 30년의 초입에 딱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으로 그 진행 속에 들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국정을 전반적으로 쇄신을 해서 미래 세대가 세계의 중심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거를 가름하는 것이 지금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고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대단합니다. 아직도 50%가 넘는 사람들이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부응하는 역할을 갖다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볼 적에 이거를 어떻게 돌파를 해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지난 한 달여에 이 선대위 운영하는 과정을 갖다가 지켜보면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딱 2달 선거까지 한 2달 조금 더 며칠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연말을 위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여론을 1월 말까지 다시 원래의 상황으로 전환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대위 자체도 쇄신해야 되겠고 당도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국민의힘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내가 바로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이 잘못되면은 내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이러한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의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번 대선을 맞이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각성을 하셔서 어떻게든지 이 선거를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 지역에 가서 아주 충분하게 역량을 갖다 발휘할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4월 15일에 총선의 대패를 하고 나서 그간에 우리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 한번 되돌아보시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년 대선에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면 과연 당의 존재가 이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쫓아오는 것이 지자체 선거고 대선의 결과가 지자체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서 그 다음에 총선도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참 며칠 동안 생각을 하던 끝에 선대위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가지고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후보 보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이 선거운동 과정을 갖다 겪어보면서 도저히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 내가 뭐 선거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이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대통령 선거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은 선거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정서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절대로 선거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건 후보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후보가 자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하면은 그런 말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선대위 운영하는 사람들이 후보의 눈치를 볼 것 같으면은 선거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더라도 저 유명한 막스 웨버가 하는 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서 우리는 후보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2달 앞두고서 선대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서 또 한 번의 혼란을 겪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을 겪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선거를 승리로 가져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선대위를 새롭게 구성을 해가지고 참 3월 9일을 향해서 총 매진을 할 그런 각오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3월 9일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참 많은 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데에서 참 노력을 해주시라고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새해 첫 의총에 참석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위기 상황이다 이런 진단이 있었고요.
여론을 1월 말까지 전환시키지 않고서는 승리가 어렵다. 그리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선거에 이기지 못한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선대위 자체도 쇄신하고 이 당도 정신을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다시 각성해서 선거에 이겨야 되겠다는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 의장도 당 직책 그리고 선대위 직책 모두 내려놓은 만큼 쇄신 작업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느 정도로 구조적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 주목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에 돌입한 거는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 때문인데, 자 민심의 향방에 대해서는 잠시 뒤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도입되는 가운데 새해 들어서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생일이 지난 2010년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옥수동 위탁의료기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에서도 부스터샷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병원은 점심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스터샷을 접종받으려는 인원으로 북적이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팔이나 팔목 등에 스티커를 붙여서 접종 백신을 구분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 병원에서는 오늘 50명가량이 부스터샷을 접종받습니다. 오전에만 20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18살 이상이 접종 대상으로 접종 연령대는 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기본 접종 3개월이 지나자마자 맞으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에 부스터샷을 빨리 맞기 위해 예약을 서둘렀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오미크론을 비롯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달부터는 3차 접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1분기 안에 18살 이상 연령층 대다수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60살 이상은 77% 이상이 3차 접종을 마친 가운데 지난해 4분기 기본 접종을 마친 분들은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는 오는 3월까지 3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3차에 이어 4차 접종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면역 지속기간과 국외 동향 등을 고려해 접종 간격과 대상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2010년생 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되죠? 네, 1월부터 12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앞서 2004년생에서 2009년생 사이 청소년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2010년생 가운데 생일이 지난 청소년들은 내일부터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하는 날로부터 7일 이후의 날짜로 접종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접종 대상이 된 2010년생 청소년들은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역당국은 생일이 지난 2010년생 청소년만 접종이 가능한 탓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려면 생일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옥수동 위탁의료기관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원자재 공급 문제가 새해 벽두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정부가 에너지 자원 수급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경제를 강타한 중국발 요소수 대란에 이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인도네시아발 석탄 파동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상우 기자. 네, 정재우입니다. 예, 오늘 정부가 개최한 에너지 자원 수급 관련 긴급 대책 회의 왜 갑자기 열린 겁니까? 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석탄을 연간 약 4억 톤 수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런데 지난해 12월 31일 자국 내 발전용 공급 부족을 이유로 1월 한 달간 석탄 수출을 전격 금지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원자재 공급 문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데다가 이번 조치로 다른 원자재의 가격 인상 충격을 줄 수 있어서 시장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연간 석탄 수입의 20%쯤을
인도네시아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이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순인데 우리 수출입과 매우 밀접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국내 발전 비중을 보면요. 석탄이 35%쯤이고 그 다음은 원자력이 29, 가스, 신재생 이런 순입니다. 혹시라도 인도네시안 석탄 수입국들이 웃돈을 주면서 석탄 확보 경쟁에 나서면은 가격 인상은 불보듯 뻔해서 국내 발전 단가는 물론 석탄을 주로 쓰는 철강이나 시멘트 업계 등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발전 관련 공기업 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내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1월 달 중에 동 조치가 발표된 만큼 엄중한 상황 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가들 간의 석탄 확보 경쟁 과열 및 가격 상승, 특히 인도네시아산 수입 비중이 높은 중국과 인도의 전력 수급 영향 등에 대한 상황 점검도 함께 함으로써 지난 겨울 동안에 발생하고 있었던 천연가스 시장의 공급 동향과 유사한 문제를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도네시아로부터 한 달간 석탄 수입이 만약에 안 되면 국내 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 겁니까? 단기적으로는 아주 제한적인 영향, 그러나 장기화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현재 석탄 재고량과 국내 석탄 수입국이 나름대로 다변화 있는데요. 수입 절반가량은 호주로부터 하고 있는 데다가 또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도네시아 조치로 해서 애초 이달 입고 예정이었던 물량 중에 일부는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이달 입고 물량의 55%가 이미 선적돼 있어서 입고 물량 차질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석탄 가격의 인상입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이번 조치 배경의 하나가 단가 인상을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석탄 단가를 톤당 70달러로 제한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석탄 업계는 톤당 90에서 100달러 정도의 수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석탄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국내 발전 원가에 타격이 주고 또 관련 업종의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런 것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상호입니다. 네, 자,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새해 첫날 최전방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2020년 11월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귀순한 탈북민이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월북자가 지난 2010년 11월 22사단 최전방 철책을 뛰어넘어서 귀순했던 기계체조 경력이 있는 30대 탈북민 남성이다. 자,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청소용역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간첩 등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속보는 더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을 앞둔 연말 연시, 선거를 불과 60여일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권을 향한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유권자들은 얼마나 많이 어떤 검색어로 대선 주자들을 찾아봤을까요? 먼저 네이버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시작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관련 검색이 많았습니다. 이날은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에 설전이 있었죠. 윤 후보가 선대위 회의에서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듯한 작심 발언을 했고 이 대표가 곧바로 SNS에 당 대표의 재연이 평론 취급을 받을 정도면 언로가 막힌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30일에는 윤 후보가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와 관련해 미친 사람들이라며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겠다는 듯 거친 발언을 쏟아내면서 검색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0일에는 주목받은 후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인데요. 이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공개됐는데 안 대표 지지율이 9.3%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안 후보는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 논란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주식 거래일이기도 했던 이날 안 후보가 최대 주주인 안랩을 비롯한 이른바 안철수 테마주가 급등하기도 했죠. 이번엔 구글 트렌드를 보겠습니다. 후보별로 등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 관련 주제가 조금씩 더 많이 검색이 됐습니다. 검색어를 보면 이 후보 아들과 관련된 것이 많았는데요. 28일과 29일 사이에는 국민의힘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대학 입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곧바로 아들은 전 과목 1등급의 성적을 받았다고 일축하는 한편 후보의 가족도 무한 검증을 하는 데는 공감한다며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아들 관련 검색어가 상위에 랭크됐고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과 나이,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 검색어가 뜨면서 단일화 이슈가 있는 윤석열 후보와 함께 검색된 비중이 높았습니다. 네, 검색어 트렌드 보고 오셨고요. 대선 2달여 남아있는 시점, 최근 일주일 새 여론이 또 한 번 출렁이고 있죠. 여론조사 속 민심 전문가 두 분과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검색어 트렌드를 보니까 이재명, 윤석열 후보 논란, 그리고 지지율 오른 안철수 후보 이슈가 좀 잡힌 모습 보고 오셨는데, 자, 본격적으로 여론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지금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치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추이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상승 흐름인데 40% 넘은 결과치들이 보이고요. 윤 후보는 지금 하락하는 모습인데 리얼미터에서는 지금 첫 역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 발표한 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 조사가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한 2%포인트 가까이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는 결과, 그 전까지는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비슷한 여론조사가 이제 조선일보, 칸타코리아였는데 1%포인트 가까이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결과. 예. 근데 나머지 전화 면접 조사로 된 대체의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오차 범위 지금 밖으로. 네. 많이 앞서는, 그러니까 10%포인트 안팎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조금씩이나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 41%를 향해서 조금씩 상승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배경에는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또 정세균 전 총리하고 원팀이 되어가는 과정이 보도가 되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예. 당대표하고의 갈등 모습, 그다음에 또 부인과 관련된 허위 이력 예. 논란 등등이 보도가 되면서 부정적인 기사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그 빅데이터를 이제 예. 검색량 등을 보셨지만 그거하고 굉장히 비례하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었었고 네. 이재명 후보는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 근데 이 비호감도 대선이라는 예.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호감도를 먼저 선행 반영하는 조사 방법이다라는 얘기들을 기존에 많이 했었는데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비호감도에 따른 예. 지지 철회 이것을 먼저 좀 선행적으로 감지하는 그런 조사 방법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부동층이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그야말로 빨간불인데, 네. 자 이재명 후보의 상승 이유 반대로 보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의 원인 어떤 이유가 가장 클까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은 사람 리스크죠, 결국. 사람 리스크다. 예. 배우자 김건희 씨 리스크부터 시작을 해서 이준석 대표와의 투스톤즈 갈등, 이준석 리스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리스크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강조했던 것이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의 여론을 부각시키고 올라타기 위해서는 4명의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드렸거든요.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안철수. 결국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 뭐냐면 이들과 더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 리스크가 결정적이다. 네. 그래서 2030 세대 여성 중도층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탈한 M 여중이 누구한테로 가느냐. 네. 일부는 더 많은 비중은 안철수 후보에게, 또 일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반사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에 윤석열 후보의 말실수, 발언 리스크. 그러니까 계속 리스크입니다. 리스크가 없는 것이 후보에게는 훨씬 유리한데 네.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이 중단시키고 이 선대위를 다른 방향으로 기동 헬기로 가야 되겠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리스크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 리스크에 본인의 발언으로 인한 어떤 실전 포인트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신데 이 연령대별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특히 2030 여론 변화에 좀 큰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30대는 뭐 이미 2주 전부터 예.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서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부터 오차 범위 내지만 소폭 앞서는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첫 번째 이유는 정권 이제 심판론, 정권 교체 이유가 가장 많이 꼽혔고 두 번째는 공정의 가치였는데 예.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허위 이제 경력 논란이 공정의 가치를 조금 훼손시킨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준석 당대표와 또 홍준표 전 후보 간의 이 갈등 때문에 20대 유권자들이 지지를 좀 철회한 이제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사퇴는 했습니다만 신지혜 전 그 부위원장, 선대위 부위원장 영입에 따른 페미니즘 논란도 20대 특히 남성이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지지를 철회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 쪽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실히 이번 주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하거나 부동층으로 빠진 20대 같은 경우는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이제 잘 모르겠다는 그런 응답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윤석열 후보 행보가 이제 공정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20대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이런 분석이신데 네. 지역을 좀 볼까요? KSOI 조사 결과를 보면은 서울 경기 지역은 지난주부터 이재명 후보 조금 앞서가는 네. 이런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 특이한 게 이번 주는 부울경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앞서가는 수치를 볼 수 있고요. 대구 경북도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영남권의 변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것이 이번 대선에서 서울이 그 어떤 지역보다 중요하다. 예. 서울이라는 점을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 이야기는 경기지사직을 맡았던 이재명 후보와 맞붙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서울에서 앞서 나가야 돼요. 이겨야 돼요. 부동산 정책도 있고 또 정권교체 여론도 높았던 것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그런 이점들이 서울 지역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빨간등이 켜지는 것은 PK 지역입니다. PK 지역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후보가 PK나 TK 연고가 없어요. 그렇다면 특파신 PK 지역에서 지지율을 압도적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PK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낙동강 벨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했던 민주당 또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PK 지역에서도 이 배우자 논란 또 당대표와의 갈등 논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뭐냐? 서울이 가장 중요하지만 PK 지역까지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것은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부산, 울산, 경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전체 유권자의 약 16%를 차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빨리 사람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으면 PK도 위기 상황에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에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TK 민심 변화 지금 분석해 주신 이런 이유도 있을 테고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윤석열 후보에게 특히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굉장히 관심인데 아직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메시지는 내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메시지를 낼까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퇴원하는 시점에 이제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쯤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옥중 서간록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책이 출간이 됐는데 베스트셀러로 올랐습니다. 네.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팬들이 옥중 서신을 보냈고 거기에 이제 답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 이 책 내부에서 뭐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이 거론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친이 친박계
간의 갈등이 그 책에 담겨져 있었고 예. 혹은 뭐 윤핵관과 관련된 논란들이 내재돼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TK 지역은 물론이고 PK 지역까지도 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그리고 이제 이런 출간 소식 때문에 영향을 이미 받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 여부에 따라서 이달 말 또 다음 달 초에도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보수 유튜브 채널 중에서 이제 꽤 구독자가 많은 채널이 이준석 대표하고의 이제 갈등 양상을 네. 보이고 있는데 처음엔 탄핵 논란으로 갔다가 이제 성상남 논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예.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보수 진영 내 갈등, 친이 친박 갈등, 또 당 대표와 유튜브 채널과의 갈등,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악재에 직면하고 낙폭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전통 지지층에서도 좀 빠지고 네. 있다. 자,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 오늘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모든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오늘 오전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국민의 선대위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갖다 경주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선대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갖다가 지금 단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내가 공의를 구걸할 필요가 없어. 내가 뭐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반드시 뭐 후보한테 얘기를 들을 바에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가정법으로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당의 선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판단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후보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오늘 많은 고민을 하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2시에 원래 예정되었던 의총 참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조금 전에 새해 첫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이제 발언을 내놨는데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에서 절대 못 이긴다 이런 분석을 하는 걸 이제 같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네. 일단 흐름을 김종인 위원장이 한번 끊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김종인 위원장이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가장 큰 이유는 선대위 리스크. 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선대위 리스크거든요. 계속 사람과의 리스크죠. 또 배우자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2030 세대가 이탈을 하게 되고 또 중도층까지도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항상 중도층 승부의 마법사라고 불리는 인물이 바로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 예.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다. 밀릴 수밖에 없다. 위기인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선대위를 재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다 예. 선대위직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실제로 인재 영입으로 또 당에 참여를 했던 신지혜 전 예. 또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까지도 오전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을 일단락 짓겠다. 그러면 적어도 예. 뭐 이게 바로 반등하지는 않겠지만 2030 세대 또 중도층은 또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배우자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 안 됐거든요. 예. 이 부분은 지금 김종인 총괄위원장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결코 이 부분이 전혀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해소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해소해야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성 유권자 지지율도 회복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자, 오늘 김도읍 정책위 의장, 김기현 원내대표 당직, 뭐 선대위 직함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이라서 선대위 개편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될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좀 해소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준석 대표 지금 당 대표직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 역할이 앞으로 더 확대될까요? 아니면 지금 다 일괄 당직을 내려놓는 분위기라서 또 다른 변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나 김도읍 예. 정책위 의장의 이제 선대위 직을 이제 사임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신호탄인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윤핵관으로 일컬어지는 이준석 당대표가 비판했던 세력들이 물러나느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네. 선대위의 체제가 결국 윤핵관
부분들로 일컬어지는 분들이 물러났을 경우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지난 주말에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당대표의 회동 이후에 아무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의도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당 대통령 후보에게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 당선시키기나 지지를 올리기는 어려워도 낙선시키기는 굉장히 쉽다는 얘기가 있고 야당에서는 사실 당대표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지를 끌어올리기는 어려워도 끌어내리기는 참 쉽다라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이 지금 지지율을 끌어내리는데 확실한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다들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김종인 위원장도 위기가 왔다고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기 위한 어떤 신호탄이 지금 이제 켜졌다고 보고 향후에 윤핵관들로 일컬어지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 선으로 물러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준석 당대표의 복귀, 그다음 지지율 제고, 특히 이제 20, 30대 지지층이 얼마나 복귀하느냐 이 부분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말까지 여론을 전환시키지 않고서는 승리가 어렵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 이런 분석도 했는데 일단 승부수를 한번 던졌는데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흔들리면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 상승세가 지금 뚜렷한 건 지금 최근 여론조사 일관된 흐름입니다. 국민의당은 설 전에 안철수 후보가 양자 구도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유롭게 잡아서 설 전에 이 양자 대결 구도 안철수와 또 다른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게 새로운 정치 유권자, 새로운 특성을 가진 정치 유권자도 출연을 했지만 정치 환경에 있어서도 지금 정치가 유튜브 콘텐츠나 SNS 소통을 통해서 다양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이 정말 최대로 조직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설 전에 안철수와 또 다른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가 이루어질 거다. 자, 권은희 의원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은희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당 의원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 희망적인데 그래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그 반사이익도 있는 것이고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뭐 4, 5% 수준에서 9에서 한 10% 수준까지 올라간 것은 다분히 반사익 성격이 있습니다. 윤 후보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안 후보가 그 지지층을 가져가는 건데 동시에 두 가지를 보는 거죠. 도전입니다. 도덕성을 보는 거죠. 배우자 리스크를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별로 배우자 리스크가 없어요. 가족 리스크가 없어요. 다른 유력 두 후보하고 다른 것이죠. 또 하나는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출신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의료 전문성도 있어요. 과학기술을 강조하니까 오히려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2030 세대에게 더 도움이 되겠네. 20대 지지율이 올라가고 중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학생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대등하게 되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지지층의 덩어리가 상당히 크고 또 보수층 덩어리가 크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한 20%대 초중반에 머무르고 안 후보의 지지율이 15% 정도까지 올라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 여론조사는 유권자 전체입니다. 100% 국민 여론조사. 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여론이 나온다면 그런 여론조사가 몇몇 발표되면 안 후보가 그래 단일 한번 해봅시다 하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부각될 수가 있는 거죠. 전문성도 좀 앞서가고 있고 도덕성 면에서도 앞서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될지 참 궁금하고 앞으로 국민의힘과 단일화 관심인데 단일화한다고 양 후보 지지율이 더하기가 될까? 자, 이 부분도 사실 관심이긴 한데 지금으로서 추론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서 과거로 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대선 지금 65일 남은 상황인데 단일화가 늘 대선 변수이지 않습니까? 상황마다 굉장히 달라요. 16대 대선을 보면은 50여일 전쯤 무렵부터 이제 이게 단일화 전이죠. 이때는 이회창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정몽준 후보하고 노무현 후보가 극적으로 단일화한 이후에 결국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된 이런 상황이었고요. 18대로 가보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지만 박근혜 후보가 또 신승을 한 이런 상황이고 19대 때는 단일화가 없었고
결국 나눠지면서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당선된 이런 상황이라 상황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단일화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같은 경우 방금 이제 그래프 보셨지만 안철수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 있었고 홍준표 후보가 이제 뒤따라가고 예.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반대죠. 안철수 후보가 지금 뒤쫓아가고 있고 윤석열 후보가 조금 하락세인 이런 양상인데 기준은 15%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15%. 15%라는 것이 첫 번째는 15%를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보전을 받는, 그리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또 선거 이후에 3개월 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공천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력, 네. 어떤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 때 21%를 득표했고 예. 지금 여론조사에서 1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들이 일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네. 15%로 올라선다라고 하면 그 지지율은 결국 어디서 오겠느냐? 부동층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 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 그럼 이재명- 15%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그렇다면 때문에 단일화는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단일화가 이제 당분간은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누가 우위를 점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단일화도 사실 너무 늦게 이루어지면 효과가 그다지 네.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엔 15%의 지지로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리고 또 역전까지 가능하느냐,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더 상승 여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먼저 지켜봐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에 한해서는 뭐 토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발언했는데 대장동에 대해서만 토론하면 하겠다고 한 게 누구 얘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뭐 이제 국민의힘과 핵심 관계자 윤 후보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윤핵관이 한 얘기라고 봐야 되나? 이거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고만 아닌가요? 마지막 하나 갖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한정에서 양자 토론하자고 하셨는데 그래요.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저 이름표 큰 걸로 주세요. 그 희망 중에 가장 큰 희망은 역시 우리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넘치는 나라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08번째 리스너가 되어주시는 게 어떤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리스너는 원래 청년 세대들이 하기로 한 건데 명예 제 나이를 깎아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 뭐 100% 찬성이죠. 저 몇 살입니까? 21살. 알겠습니다. 국민은행, KB은행 있어가지고 하나은행. 네네. 오늘 기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50조를 조성을 해가지고 먼저 이 손실 보상을 먼저 해야 된다. 후보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공약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 재정으로 대신 변제가 50%만 갚게끔 하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임대료 프로젝트인데 이게 사실 임대료가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럴까? 이거 한번 더 읽어줄까? 대출 상환 금액에서 50% 그죠? 다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아까 50이라고 얘기했죠. 50%를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그램.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최대 50조 원 범위 내에서 규모할 계획이고요. 현재 이재명 후보가 후보님께서 당선되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낙선하면 안 하겠다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추경에 대해서 공약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한낮인 지금도 여전히 찬바람이 불며 쌀쌀한데요. 내일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1도에 머무는 등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에 눈이 날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 충청과 전북, 경북에도 약한 눈발이 날리겠고요. 이후 오전부터는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충북과 세종, 대구는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수도권과 충남, 광주와 전북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 춘천 영하 9도, 대전은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도, 대전 4도, 부산은 9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월요일 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